서울에도 반대하느라고 한의원에 훨씬 많다. 동양에 2배는 나오고 안전한 물어봐야 돼. 아부 발음이고 김영래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차 최고위원회 및 제12차 연석회의를 대표님의 회의선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국회의례요.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국 문제, 하나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미국의 대북 강경파 펜스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긴밀한 남북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발언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약속 실천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 자체로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 핵을 버리고 경제 집중 노선을 선택한 자신들의 신국가 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비핵화 의지를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천명한다면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의
인정표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은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확실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5당 대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만 대승적 견지에서 보수 야당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수용하고 또 연내 답방을 같이 촉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국토교통부가 분양 원가 공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40일 뒤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62개 항목에 관해서 분양 원가 공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12년과 14년에 걸쳐서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는 첫 번째 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개혁 조치가 됩니다. 진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래서 지연시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을 평가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반만 이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지난 5년치 서울도시공사 SH가 분양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하라는 촉구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어제 분양원가 공개를 발표하면서 2018년 11월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앞으로 공개하겠다. 과거 것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국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재명 지사는 지난 3년치 경기도 개발공사의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약속 실천을 촉구합니다. 네, 장병원 원내대표님. 네, 국회의장께 당장 여야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 회당 소집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속단체 간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법사위 통과한 민생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9집건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새해 예산 전차는 소위 위원도 확장하지 못해 언제 정상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산안칠 법정 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논쟁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합의적 입장마저 걷어차고 국회 파행을 일삼는 그 보수야당, 자신들의 야당 시절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여당 모두 문제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어제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여당 흔들기가 아닌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속단체들에게 국회 운영을 맡겨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께 촉구합니다. 당장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설득해 주십시오. 남북관계 개선은 진전이 있으나 경제 분야는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없다. 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아젠다는 국민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문성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 부위원장 분들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이런 주장들은 야당이 정권을 공격하는 발언이 아니고 바로 이 정부의 핵심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비판입니다.
정권이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이 심각한 국정 파탄 뒤에 들어선 만큼 남한이 옳다는 독선이 생길 우려가 애초부터 매우 컸습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야당 비판에 대해 근거 없고 전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들 친정부 경제 원로들 주장의 핵심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그간 정치권 박배희 경제 전문가들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말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권과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난 보수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다시 힘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정대철 생고문님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저는 태양광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측면에서 태양광 관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그 발전 사업이 작년 1월부터 4,450건 중 가운데 66%가 이루어져서 좀 과속한 느낌이 있다. 에너지 문제는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있는가, 환경 안전성이 있는가, 공급 안전성이 있는가 하는데 먼저 환경 안전성의 문제도 산림 훼손이 대단히 이루어졌다고 지금 한국 환경정책부터 연구회의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산림 상태와 현상과 200만 그루의 나무들이 되어져서 산림 훼손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목표인 지금 33%에서 25% 정도까지로 끌어내려면 서울시 면적의 73%인 444제곱킬로미터까지의 산림을 산림 내지는 땅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도 태양광 발전의 60%가 임야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5가지 자랑을 합니다. 지하철, 공중변속, 산림녹화, 건강보호,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이거 5가지를 우리가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산림녹화를 개선하는데 문제가 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결과적으로 원전에 비해서 3.2배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2040년까지 146조 매년 11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이거로인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져서 태양광 에너지가 사기를 170원 내지 18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공급 안정성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자원량이 부족해서 자연변화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두 가지 문제점이 격조가 됩니다. 화재 위험이 너무 많다. 지금 그러던데 신문에 보니까 화재가 벌써 71건이 있고, 이것과 함께 전라북도의 새만금의 문제입니다. 새만금을 이렇게 어렵게 개발해 놓고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태양 발전 판으로 뒤덮는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동의가, 국민적 동의가 없어 보여서 첫째 걱정이고, 과연 이 새만금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 이거로써
태양광을 거기다가 다 뒤덮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소리인지 큰 전문가는 아니라 많은 국민들 뜻있는 국민이 우려해서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현 수석 최고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정대철 고모님께서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새만금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새만금을 망치는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수상에다가 한 20년 정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땅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것이다. 또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사업을 개발하려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 27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적어도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 개발을 확정적으로 20년을 미루는 일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의 내부 연한이 최소한 2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27년 동안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다시피 애간장을 태우면서 미뤄왔는데 또 20년을 확정적으로 미루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어불성설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보태겠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새만금에 신경을 쓰는 채 하면서 착시현상을 불러오면서 오히려 새만금을 더욱 미루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반새만금 정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개발을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그 정부가 그 경제 정책을 대단히 잘못해서 나라 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인사 지금 처리하는 문제도 참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11월 9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과 또 경제부총리 경질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경질 발표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인지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서 국민들은 그런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인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략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해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정부가 경제 정책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팀에 대한 인사 문제도 제대로 명쾌하게 절차를 밟고 처리를 해나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9일 날 그 청와대 인사팀 경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14년째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문체부에서 결정돼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도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14년째 표류하면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설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황토연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그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만 뒤늦게라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지하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의병운동, 또 독립운동, 또 4.19 민주혁명,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60 시민항쟁, 또 최근으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민주화를 이끌어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정신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도 국가기념일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기념일 지정 즈음에서 두 가지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종전 지금 현행 법률에는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이라는 그 3월이 양력을 말하는지 음력을 말하는지도 애매하게 그냥 그저 3월 1일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잘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말 사발통문 작성, 또 1894년에 들어서서 고부 봉기, 또 이어지는 무장기포, 백상기포, 황토연 전승 순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를 사발통문 작성에 참여한 자, 또 고부봉기에 참여한 자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하나고,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제의 국권 찬탈에 맞서서 순국했거나 싸웠던 분들을 순국지사, 애국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애매하게 일제의 국권 찬탈 전후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관행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대해서 적용해 온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도 제2차 공기 1894년 9월 참여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항일 투쟁에 참여한 자라고 현행 동학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돼서 국가로부터 적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300명이 다 함께 동의를 해서 조속하게 두 가지 법률이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정수 의원님. 네, 어떻게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달고있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여서 모두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전방 감시 조세에 대한 첫 후파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계자는 GP 상호 시범 철수 등을 통해 나오는 GP 구조물 일부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놓고 북미 간의 힘겨루기로 다소 대화가 경색된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안 속에서도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약속들은 하나하나 진행되어져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비록 한반도 피해 평화 체계 구축을 통한 민족 공동 번영이라는 원대한 목표와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당국은 국제적 공조 속에 흔들림 없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도 이를 위해서는 변함없는 지지와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장병환 원내대표님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예산 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는 국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예산 소위 구성을 놓고 숫자 싸움을 하면서 예산 심사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위의 구성은 역대 국회가 관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의원수와 비교섭단체의 의원수가 전체 의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정수와 고하여 산출합니다. 이 산식에 따라서 산출된 숫자를 배정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3당은 이 단순한 산식을 무시하고 내탐만을 하면서 예결위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은 예결위 소위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결 소위 위원수를 14인이나 15인 또는 16인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비교섭 단체는 1명이 산출이 됩니다. 역대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가 배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언하건대 국회가 교섭단체만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가 정치 공방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부 원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키는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를 놓고 내탓 타령하다가 그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행실입니다. 교섭단체 3당은 내탓 공방에서 벗어나 당장 예결 소위를 구성하고 예산 심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배수 전 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정진철 고문님께서 태양광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생각금에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막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 그 가격에 우리 국내산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태양광 그 패널은 중국산 패널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좋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3020 그런 계획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국내 산업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태양광 개발에 매를 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는 벌써 중국과 경쟁에 밀려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 해야죠. 하지만은 이것을 발전시키면서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투여가 될 텐데 그것을 국내 산업이 흡수를 해서 국내 산업을 일으켜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만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정부와 일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그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행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창당 때부터 이 민주평화당의 정신, 동학혁명 정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 그런 만큼 이번 이 기념일 제정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굉장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학혁명 정신이 만약에 동학혁명이 호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이렇게 크게적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학혁명 이 정신은 정말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반상의 구별이 엄연했던 시절에 신경 계획을 타파하고 특히 남녀 평등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탄관 오리의 그 확정에 시달렸던 그 우리 백성들에게 집강소라는 정말 행정 자치 기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행정을 자치적으로 스스로 했다는 놀라운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정신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또 만약에 그 헌법이 개정이 될 때는 그 전문에다가 분명히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기고문을 썼는데 전북 중앙에 오늘 5일자로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참고해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 있으시면 마지막 멘트. 정리 멘트. 네. 그러면 여기까지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